안녕하세요. 네, 확인 국어의 문명입니다. 자, 지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많이 볼 거라는 예상을 해서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방향을 잡아야 될까 측면으로 설명할 거니까 잘 듣고 활용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먼저 간단한 총평부터 하고요.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 들어가서 세부적인 평가를 하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 문제 유형을 분석을 한번 해보는데요. 원래 우리 공무원 시험이 지식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로 출제되잖아요. 네. 국가직, 지방직에서는 이 부분이 확 강화됐어요. 2018년도에는 완전 획기적으로 변화돼서 앞으로 2019년, 2020년까지 준비하면 안 돼요. 2019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수능형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직 같은 경우는, 요번에 지방직 같은 경우는 영어보다도 국어가 더 어려웠다, 더 부담됐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서울시는요, 아니에요. 서울시는 지금 지식형 문제가 항상 많았어요. 2012년도는 거의 16문제고 얘는 거의 비중도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12문제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출제됐고 요번에 조금 더 2017년도보다 좀 부담이 덜 됐던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암기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 출제가 안 됐어요. 기본 개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몸에 체화시켰던 분은 좀 편하게 풀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자 두금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자 못했던 분들은 완전히 너무 편하게 풀었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이것도 변수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비문학, 현대문학, 고전문학에서 현대문해사조가 보통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이 두 문제가 전혀 이상한 내용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서울시에서 이때까지 기출됐었던 것들 있죠. 거기 예문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많이 풀어봤던 분들은, 그리고 교과서에도 다 있고요. 되게 편하게 풀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비문학은 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적 사고 문제 2개랑 논지전개 방식 하나 정도 문제 나왔는데 이것도 내용이 긴 게 아니라 그냥 단편적으로 찾아서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담은 없었고, 고전문학도 이거는 좀 배경 지식을 요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 기본적인 상식이 있었던 분들은 편하게, 문학이라고 해야 될까? 이건 거의 저는 상식이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을 한다면 뭐냐면, 기본 학습을 잘했던 분들이 잘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교재 거의 다 비문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다 나왔어요. 네. 그거 뭐냐면 제 교재에서 다 나왔다라는 건 일반적이지 않은 건 나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서울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식형 시험 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고, 요번에는 외우지 않는 게 나왔지만 다음번에는 외우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폭넓게 공부하는 거 필요하고, 두 번째 체화시키는 작업은 좀 필요하다. 이런 거 하나랑요. 그 다음에 현대문해사는 좀 공부하되 기출문제 중심, 제 교재에 있는 내용 잘 정리하시고 기출문제에 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 용어들 좀 익숙하게 만들면 그게 지금 돌고 있다라는 느낌. 2003년도 거가 문제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돌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좀 잘 풀어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이제 풀었으니까 네, 다 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보면서 뭘 생각을 했어요? 네, 딱 보면서 보였어야 돼요. 저는 교재에 이걸 별도로 빼놨거든요. 교재,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다 나왔던 거는 표시를 해놨는데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자, 이 부분들을 별도로 빼놨어요. 왜냐면 추가 표준어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틀린 거는 이거죠. 근데 이 단어가 우리 얼마나 많이 했나요? 네. 이 단어는요, 정말 많이 나왔던 거죠. 근데 최근에 좀 안 나왔었어요. 정말 많이 나왔던 단어고, 이거 엄청나게 많이 외우면서 준비했던. 그래서 이건 넝쿨이라거나 아니면 덩굴은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덩쿨은 안 된다라는 단어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이하게 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태였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여기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더니 2011년도의 내용에 복수 표준어가 된 것들 있잖아요. 뭐 등물 같은 경우는 얘만 맞았는데 얘가 추가된 거고요.
그래서 얘만 맞았었는데 얘가 추가된 거고요. 얘가 맞았는데 얘가 추가된 거. 그러니까 이 말은 공부가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서울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추가된 표준어 같은 경우는 정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2017년도에서도 4분기에 걸쳐서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준비를 좀 잘 하셔서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게 나온 거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네, 1번 패스.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한국 정부는 이 부분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자연스러운 문장. 그냥 문장 고치기죠.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본이 나온 거예요. 항상 문장에서 맞냐 틀리냐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서술어를 보는 거죠. 항의하였다. 누구에? 일본에. 일본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무정명사인가요? 아니죠. 네. 무정명사. 유정명사가 아니라 무정명사죠. 무정명사일 때는 애라고 쓰고 사람일 때는 에게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숙에게 강력히 항의했다는데 그건 영숙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정부에게 단체에게 하니까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애로 간 거죠. 그래서 항의하였다 일본에.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고쳐쓰기 문제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 일단 서술어를 통해서 주성분 을 세팅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일단 주성분 하다 보면 일단 주어 관계를 확인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사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전 나와 있는 거 항의하였다. 그러니까 문장만 나오면 서술어로 출발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일단 와라는 걸 봤어요. 이건 틀린 건 아니지만 접속 조사를 또 보죠. 그러니까 보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는 되게 많이 외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틀리는 패턴의 유형을 외우는 게 중요하고 뭐를 직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걸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접속조사 같은 경우 보면 간단한 예문을 들게요. 비와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불었다라는 서술어가 있죠. 네. 그럼 와라고 하는 거 있으면 뭐 하나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얘도 주어져. 비가 불었다. 맞지 않죠? 불었다 바람이. 불었다 비가. 이게 아니라 비는 내렸고 바람은 불었다. 그래서 접속조사랑 연결형 어미가 있을 때 꼭 뭔가 빠져있거나 아니면 잘못 호응이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딱 순간적으로 보려면 저런 접속조사. 그래서 이거 제가 외우거든요.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중피동 있죠? 틀리는 거, 이중피동.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 안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되어지고 있다, 풀려지다, 풀리어지다. 리도 피동, 어지도 피동, 피동. 그래서 두 개의 피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주 틀리는 스타일이죠. 얘가 아마 직관적으로 딱 보이면서 요구되고 있다. 빼버리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것은 항상 주어에 은이라는 보조사가 왔을 때 잘 봐야 돼요. 이것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 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생각이 든다 이것은. 이것이 생각이 드는 건 아니죠.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생각이 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니까. 생각이 든다가 아니라 생각이 들고 있다. 뭐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못되는. 대표적으로 많이 틀리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주어 서술어.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 봐도 한국이 자령으로 16강 티켓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티켓 가능성. 티켓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티켓 가능성. 이상하죠? 네. 티켓을 획득할 가능성. 그러니까 여기서 성분이 빠진 거죠.
그러면 높은 편이다. 서술부로 보고 뭐가? 가능성은 무슨 가능성? 티켓을 획득할. 그러니까 항상 봤을 때 서술을 놓고 우리가 문제를 던져. 이건 기본적인 건데 서술을 갖고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거 던져주는 연습하면요. 뭐 하나 성분이 빠져요. 그러면 딱 잡아내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방법. 제가 이거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쳐쓰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패턴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들을 외워놓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예문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좀 더 수월하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문장 같은 경우는 그 문제의 유형 패턴을 외운 다음에 이 접근하는 방식을 외운 다음에 예문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주는 작업. 그래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서울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방직도 나오고 국가직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잘 활용하시면 나중에 편안하게 보게 될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25 전쟁과 가장 거리가 먼 소설을 찾아라 하는 내용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현대 문학사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지금 보통 지금 기출 문제 있죠. 요번에 출제됐어요. 근데 요번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힌트 드리는 거예요. 기출 문제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여기 써갖고 왔어요. 그래서 좀 언제 나왔나 봤더니 최 나온 거 2003년도에 나왔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에 대한 어떤 것들 출제됐던 것들을 한번 이걸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정리할 때 학습을 하세요. 이건 뭐 지금 안 하셔도 되죠. 뭐 지금 할 필요 뭐 있대요. 마지막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내용도 많지 않은데 그 내용들 한번 가볍게 보신다면 편하게 정리할 수 있고 좀 더 깊게 공부하실 분이야 문학사를 딱 책을 갖다 놓고 봐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좀 정리하실 때 좀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비 오는 날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사후퇴 때 당시에 어떤 동옥 얘기를 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됐던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요한시집 같은 경우에는 포로수용소에서 나타났던 이야기고 엄마의 말뚝이라고 하는 건 전쟁 후 서울의 뿌리를 받기 위한 말뚝을 박으면서 살게 되는 그 과정이니까 전쟁의 아픔을 다룬 거고 박경리의 토지와 구한말 시대부터 이야기를 진행한 거지 전쟁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출문제를 좀 출제됐던 내용들을 마지막 마무리 정리할 때 제 교재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 물론 제가 기출문제 다 놓기도 하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긴 할 거예요. 해드리긴 하지만 한번 나름대로 한번 마지막 정리할 때 활용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물론 이 내용이 교재에 다 있긴 해요.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실 이 속담이 제 교재는 없었어요. 답이. 그래서 그냥 답이 없었는데 답이 없긴 해도 속담이 그냥 내용만 봐도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솔직하게 말하면 제 교재에 없는 속담입니다. 일단 달도 차면 기운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상함이라고 하는 건 항상 꽉 차면 결국 없어지는 거죠. 삶은 무상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전성기가 있었고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군요. 네. 아직까지 차지 않았다면 곧 찰 거고 차면 무상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이런 경우들 보면 뭐 세상 무서울 게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에 나타나는 모습들 뭐 이런 거 되겠고요. 열흘 붉은 꽃이 없다. 항상 붉은 건 없어요. 권력이 항상 그런 권력은 아니죠. 이 권력이라는 게 되게 묘하대요. 권력이라고 하는 건
이거 그냥 해설각이구나. 네, 이런 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간 일단 뭔가 되면 꽃이 없다라는 거니까 꽃이 없다. 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붉은 꽃은 항상 붉진 않은 거죠. 네, 무상하다라는 거고요. 물도 가다가 구비를 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문맥을 보세요. 물도 가다가 구비를 친다. 그러니까 물이 가다가 구비를 친다라는 건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 인생이라는 게 변화가 되는 거죠. 예공님도 목표가 있었긴 했지만 좀 달라지는 것처럼 저도 사실은 아나운서가 되려고 했다가 뭐 이쪽으로 오게 되면서 일단 전환점이 되게 된 거죠. 구비를 친다. 네.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꽃이 시들면 오던 나비도 안 온다. 권력에서 떨어지니까 이제 권력이 있을 때는 다 달라붙다가 없어지면 다 사라지는 거죠. 권력의 어떤 무상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는데 이 내용은 이제 문맥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의 속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이제 비문학을 한번 볼게요. 비문학을 할 때 비문학의 가장 기본은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서울시 문제는 조금 거의 사실적 사고 문제인데 독해 연습할 때 이거는 제가 혹시 이 서울시부터 해설 강의 듣는 분들이 있다면 지방직이나 국가직 해설 강의를 조금 한번 보세요. 아니면 제 강의를 그냥 듣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잘 알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독해는 서울시는 별 비중은 없지만 일반 행정직 그 공모 다른 시험에서는 되게 비중이 커요. 그래서 지금 문제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1등급, 2등급 전 수능으로 기준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독해라는 건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은 잘 안 바뀌어요. 뭐 수영 잘했던 옛날에 잘했으면 지금도 잘하는 거고 옛날 못하면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능력이라는 건 잘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그냥 문법 공부하고 문제만 풀면 됐어요. 근데 서울시는 지금도 그렇게 돼요. 근데 지방직이나 국가직 그리고 기타 시험은 안 그렇단 말이죠. 문제가 지금 수능형으로 약간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 예전에 뭐 1등급 맞았던 분들은 뭐 연습 안 해도 돼요. 대충 방법과 유형만 알고 접근하면 좀 편하게 볼 수 있는데 예전에 그 3등급이었던 분들은 능력이 안 된 거거든요.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능력이 안 됐던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서울시 말고 지방직, 행정직, 국가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일단 독해 연습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일단 중심문을 먼저 잡아야 돼요. 중심문을 잡고요. 일단 그리고 화제어를 잡은 다음에 얘는 아니에요. 화제어를 잡은 다음에 왜 썼어? 라는 물음을 좀 던져주는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 썼어? 무엇을 얘기하려고? 무엇? 요 말을 던지면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어린이들은 원래 북아메리카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밖에 없었다고 배웠다. 이렇게 적은 수라면 거의 빈 대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백인들의 정복을 정당화하는 데 유용하였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굴과 미국의 해안 지방을 처음 밟은 유럽인 탐험가들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약 2천만 명에 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세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후 한두 세기에 걸쳐 인디안의 인구는 최대 95%가 감소했다. 그럼 여기에 중심 내용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걸 왜 썼어? 라는 물음을 던지면 돼요. 그럼 중심 내용은 뒤에 있죠? 봤을 때 콜럼버스가 신세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이 내용을 하고 싶었던 걸 거예요. 그러면 도착한 이후 한 두세기에 걸쳐 인디안의 인구는 최대 95%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은 왜 썼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콜럼버스 이후 95%의 신대륙의 인구가 감소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썼어요. 네. 그러니까 요약을 할 때는 뭐냐면 중심문을 먼저 잡고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왜 썼어? 뭘 얘기하려를 집약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서 빨리빨리 찾고요. 지금 지문이 길어졌기 때문에 논지전개 방식도 바로 직관적으로 답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연습은 하루아침엔 안 돼요. 좀 지속적인 연습.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할 필요 없어요. 대충 흐름 보고 문제 유형 파악하고 풀면 되지만 3등급 이하였던 분들은 이제 서울시, 국가직이나 지방직, 기타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건 꼭 명심하세요. 알겠죠? 이거는 지금 이제 승부가 빠르게 풀지 않으면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우리는 100분 동안에 10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국어에서 마저 시간이 많이 가버리면 영어하고 2개 시간이 가면 전체적으로 어려움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읽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험 경향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좀 뽑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열심히 공부한 사람에서 학습 능력만 갖고 뽑았는데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기본적인 사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작년부터 변하더니 올해 확 변했단 말이죠. 이건 꼭 명심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이유는 9세기의 병원균이었다. 그럼 여기서 나왔네요. 인디언이 죽은 요인에 대해서. 이게 화제였죠? 병원균이었다. 줄쳤으니까 설명하겠죠. 인디언들은 그런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으므로 면역력이나 유전적인 저항력이 전혀 부연 설명했고요. 살인적인 질병에 이리 자리를 놓고 다투었던 것은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발진 티푸스 등이 있었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듯 짠짠짠짠짠짠짠짠짠 등이 그 뒤를 바싹 따랐다. 다 균이었네요. 결국 병원균이 보인 파괴력을 백인들이 직접 목격한 경우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1837년 대평원에서 가장 정교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만단족 인디언들은 세인트루이스에서 미주리 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온 한 척의 증기선 때문에 천연두에 걸렸다. 만단족의 한 마을은 몇 주 사이에 인구 2,000명에서 40명으로 곤두박질 쳤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유럽은 신세계였고 아메리카는 9세기였다. 왜 썼어? 이거예요? 아니죠. 인디언들은 9세기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다. 그래 다 죽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결국 뭐예요? 논지였어요. 왜 썼어? 왜 썼어? 왜 썼어? 왜 썼어? 왜 썼어? 왜 썼어요? 네. 원래 그 신대륙에 인디언들이 많았는데 병원균으로 다 죽었어요. 왜? 면역 능력이 떨어져서.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딱 읽혀서 잡히면 푸는 거죠. 물론 어렵진 않았어요. 서울시는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고 읽으면 천천히 읽어서 풀어도 상관없는데 지방직과 국가직은 아니라는 거 그건 좀 기억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3번 만단족 인디언들의 인구 이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됐다. 만단족 인디언들의 인구 감소는 백인들의 무기 아니잖아요. 콜럼버스 이전에 아메리카에서는 100만 명가량 인디언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100만 명이 아니라 몇 명이었어요? 아까 봤을 때. 이전에 북아메리카에서는 100만 명 가량의 인디안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봤을 때 미국은 원래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 가량의 인디언밖에 없다고 배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2천만 명에 달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순간적으로 2천만 명에 달했다고 한 거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자 성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빈대 작은이라 해서 큰일을 그르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속담인데 속담은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요. 일단은 도금을 하지 말고요. 이거부터 먼저 공부하세요. 한자 성어는 그냥 모든 시험에 거의 다 나온다고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한자를 또 공부하는 게 또 필요하거든요. 교각사루 답은 3번이잖아요. 교각사루 같은 경우에 보면 단어도 외우시면 돼요. 뭐 작은이라다 큰일을 그르쳤다 이렇게 외워도 괜찮겠고요. 그냥 보면서 이걸 보면서 뿔을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절단하다가 뭐 뿔을 자르려다가 그러다가 결국 뭐예요? 소를 죽이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런 형태로 단어를 외우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기억이 나냐면 나중에는 이걸 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뿔을 자르려다가 소가 죽었다. 작은일을 큰일을 그르쳤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걸 놓고 교각사루라고 읽는 거죠. 그리고 외웠던 단어를 가지고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뿔을 자르려다가 결국 소가 죽었다. 그렇게 되면 단어도 외우고 한자 성어도 외우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한자도 외우기 때문에 이 한자가 나중에 문제 풀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자 성어와 한자 성어를 통한 한자의 도금, 한자의 뜻을 익히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이 한자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무난했던 내용이잖아요. 네. 사실은 뭐 이거는 우리 의문의 변동 가장 기본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일단 밑에 받침 7개 아니면 디귿으로 바꾸고요. 그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과 니은, 미음 만나면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으로 변해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가 뭐예요? 비음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네. 바깥일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바깥, 음절의 끝소리가 나타났죠. 끝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밑에 받침이 있고 이, 야, 이 오면 니은이 뭐가 돼요? 첨가가 되겠고. 기역, 디귿, 비읍과 니은, 미음 만나면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으로 변해요. 네, 비음화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바로 보이느냐, 바로 안 보이느냐예요. 생각하면 안 돼요. 문법은 생각하는 순간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보일 정도로 예문을 많이 접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번에 무한해독이라는 그 강의를 만들었잖아요. 무한해독이라는 강의는 이런 예문들을 2000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얘가 그냥 쭉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전에서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활용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 거니까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기억 학력이라 보면 리을이라고 하는 애가 기억을 만나면 니은으로 바뀌어져. 비음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과 니은, 미음 만나면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으로 변해하면서 비음화가 2번 일어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비음이 2번 일어난 건데 비음화가 2번이라고 하면 비음화가 일어난 거죠. 비음화가. 네. 비음으로 변한 다음에 비음화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3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문의 변동에서 출제가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가 문법을 얘기하는 건 말을 체화시키는 작업. 보이자마자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예문을 많이 연습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들지 않으면 실전에서 아 맞아 틀려놓고 아 맞아 왜 이게 안 보였지 뭐 이런 식으로 아쉬워하고 다음번에 보면 맞힐 것 같아 라는 느낌인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보자마자 보여야 될 정도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지방직과 국가직은 더 그래요. 왜? 비문학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읽자마자 나와서 뭐 2, 3초 안에 풀어버려야 되는 그런 2, 3초 너무 했나? 하여튼 그 정도로 빠르게 풀어야 되는 거라는 거야. 알겠죠? 다음! 통용품사죠. 통용품사는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외워야 되는 단어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외우는 단어였었으면 더 부담이 됐을 건데 사실 품사에서 일단은 보면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여기 차물이라는 뭐가 있어요? 관용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얘가 관용어라는 게 바로 보였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차물이 꾸며주니까 의존명사가 된 거였어요.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체언이죠. 체언 뒤에 당연히 뭐가 붙어요? 조사가 붙는 거죠. 그래서 조사가 된 거고요. 그러면 아니 분다, 아니가 분다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품사는 뭐예요? 용언을 꾸며니까 부사가 되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감탄사가 되겠죠. 네. 백을 한다라고 하는 건 수를 세는 개념이에요? 아니에요? 수를 세는 개념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수사가 되는 거죠. 네. 백말을 한다. 네, 뒤에 조사 붙일 수 없고 백이 말을 꾸며주니까 관형사가 돼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 적이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죠. 이다라는 조사가 붙었으니까 얘가 명사가 되겠고요. 이지적이 뭐예요? 인간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뭐가 돼요? 이제 인간을 꾸미고 관형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이라고 하는 접사는 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뒤에 어떠한 것을 꾸며 용언을 꾸며주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뭐가 돼요? 부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도 이런 적이라고 할 때는 명사가 될 때가 있고 관형사가 될 때고 부사가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통용품사인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이때까지 기출 몇 번 됐다라는 거예요. 제 교재에 이 내용이 다 있어요. 그 다 있다라는 건 저는 기출에 나왔던 걸 활용하고 나름대로 좀 예외 부담될 만한 거 놓고 바뀐 것들 놓고 있기 때문에 다 교재에 있었던 그러니까 다 교재에 있었다라는 내용은 일반적인 형태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 좀 부담이 덜했다라는 거예요. 자, 3번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뭐 공부하시면 되겠죠. 근데 품사는요 원래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품사가 제일 어렵기도 해요. 품사는 진짜 예문을 많이 접해서 편안하게 만들어야지 문법 수업 듣고 개념 이해하고 한번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 해설지 보고 외우고 아 맞아 이러면요 나중에 또 보면 안 보여요.
품사는 정말 예문을 많이 접하, 개념을 생각해서 예문을 많이 접해야 돼요. 이것도 딱 보면서 관용어가 체언을 꾸며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계속 개념을 대입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문제를 틀리거나 잘 안 보였던 분들은 개념을 가지고 예문을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예문을 많이 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알겠죠? 자, 현대문학사가 나왔습니다. 1960년대의 배경이 되죠. 1960년대는 우리나라의 문학에서 큰 사건이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문학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에서 1960년대에는 4.19 그거가 있었습니다. 4.19는 저도 저희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그 학생 때 목숨 걸고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 교수님은 좀 주동자적인 입장이셨었는데 그 경복궁 그 근처 있잖아요. 그 경복궁의 뒤에서 청와대로 가는 그 길로 진입을 했었대요. 저도 이건 들은 얘기니까 그분도 좀 뻥도 세기도 해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그런 거 갖고 거짓말하진 않을 것 같아요. 총을 갈겼대요. 거기서 막 총을 갈기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그리고 막 그 높은 경복궁을 그냥 막 사람들이 넘어가더래요. 총을 쏘야 되니까. 막 초능력적인 그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것들이 문학에 반영이 됐죠. 글로 쓰고 싶어도 직접적으로 못 쓰는 거예요. 막 담고 싶어도. 그러니까 결국 이제 김수영이나 뭐 이런 것처럼 김수영 작품처럼 뭐 풀이 눕는다 일어난다 눕는다 일어난다 뭐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나 껍데기는 가라 뭐 이런 작품들이 이제 막 거론이 되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보면 전후 문학의 한계에 대한 그쵸 이제 전쟁이 나고 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의 작품이면서 사실 문학적으로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4.19 혁명의 여러 현실 비판 문학이 가능하게 되었고 참여 문학과 순수 문학 진영 간의 논쟁이 이제 그러면 결국 뭐냐면 그냥 순수 문학을 해야지 그렇게 참여적인 글을 쓰냐?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싸우는 그런 경향이 발생이 됐고요.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이 민족문학과 민중문학이라고 하는데 민중문학은 좀 달라요. 민족과 민중문학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참여문학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 있고 민중은 이제 김재하 씨 같은 경우에 오적 같은 경우 뭐 한참 이후에 뭐 타는 목마름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내용이 나오게 되겠고 민중문학 같은 작품으로는 황석영의 뭐 객지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산포 가는 길 뭐 이런 객지 정도 뭐 이런 형태들의 어떤 문학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조세희의 난자영에서 어울린 작은 공 뭐 이런 작품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인데 이 내용도 일반적인 특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날 하루 전날 막 가볍게만 봐도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적어도 시험 보기 전에 국가직 지방직 다 끝나고 서울시가 좀 나중에 보잖아요. 그때 별도로 내용을 정리만 하셨어도 두 문제는 아주 편하게 맞출 수 있다. 뭐 이건 언제나 그러니까 그때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이제 표준 발음법인데요. 네, 표준 발음법인데 사실 의문의 변동에서도 다루는 그런 내용이죠. 이거 발음을 제가 장난칠 때 이런 발음을 많이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 이거 뭐라고 읽어요? 라고 맨 처음에 물어보면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 좀 공부했던 분 말고 처음 하신 분들에게 이거 뭐예요? 발음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발음하냐면 꼬자, 꼬사, 꼬타, 꼬자, 뭐 꼬다 이렇게 발음을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말을 읽는데. 근데 이게 형식 형태소잖아요. 그럼 그대로 연음이 되죠. 그럼 얘는 뭐라고 발음해요? 꼬차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을 땐 연음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씨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올라가요? 바틀이 아니라 바틀로 되면서 바틀의 형태가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있는데 7개가 아닌 순간 우리는 뭐로 바뀌어요? 디귿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과 니은, 미음 만나면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으로 변해요. 그래서 반만의 형태가 되는 비음화가 됐습니다. 라는 형태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음절의 끝소리 밭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티가 되겠죠. 네, 바티가 되면서 티귿과 이가 만나면 뭐가 돼요? 치가 되겠죠. 국외음화가 일어나게 되는 형태가 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됐어요? 1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두 문제씩이나 나왔네요. 물론 이건 표준 발음법 파트로 나오긴 한 거지만 사실 받침 발음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거 의문의 변동에도 같이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문제도 아주 편안하게 그냥 쑥 보고 그냥 가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문법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칠판 지우고 11번 문제부터 다시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보면 이제 비문학인데요. 그냥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편하게 그냥 한번 볼게요. 폴 맥카트니는 도취장의 벽이 유리로 되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결국 고기 안 먹는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바로 머릿속에 연상이 날 수도 있지만 안 나시는 분 좀 읽어 나가자고요. 우리가 식육 생산의 실상을 안다면 계속해서 동물을 먹을 수 없으리라고 그는 믿었다. 그러나 항상 그러나 다음에는 차이점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비문학이라고 하는 건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차이점이 나오니까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어느 수준에서는 우리도 진실을 알고 있다. 식육 생산이 깔끔하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안다. 깔끔하지 않아요. 일단 중심 내용은 아니에요. 네. 다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싶지 않다. 고기가 동물에게서 나오는 줄은 알지만 동물이 고기가 되기까지의 단계에 대해서는 짚어보려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먹으면서 그 행위가 선택의 결과는 사실조차 생각하려 들지 않은 수가 많다. 이처럼 지시어로 정리하네요. 자,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의식하지만 동시에 하지만이 계속 이들 하지만 되게 좋아하네요. 동시에 다른 수준에서 의식을 못하는 일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불가피하도록 조직되어 있는 게 바로 폭력적인 이데올로기다. 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폭력적인 이데올로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뭐냐면 동시에 다른 수준의 의식을 못하는 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조직되어 있는 게 바로 폭력적이다. 자, 그럼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비판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식주의는 이 사람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식육 생산의 실상, 동물을 먹는 행위, 폭력적 이데올로기. 정답은 1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왜 썼어? 그러면 폭력적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에 대해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걸 본다면 이건 어차피 찾기 형태였으니까 그렇게 뭐 특별하게 공부하지 않더라도 편하게 잡을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일반 행정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지방직, 국가직은 비문학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자, 단위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이 내용은 이제 나이와 한자어의 관계가 맞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62세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갑이라고 하죠. 진갑. 진갑이라고 하는데 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진출하다죠. 의미가 뭐냐면 이제 60이 되면 나이가 계속 진출하는 거예요. 네. 진행해 나간다. 61, 62. 그래서 진갑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고. 여기에서 정답은 이제 희수가 되겠죠. 희수. 백수라고 하는 말은 이 백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미수라고 얘기하죠. 미수. 얘는 미수가 되겠죠. 쌀미자를 쓰는데 88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파자놀이에서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자놀이라는 게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런 거 있죠. 하늘보다 높은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하늘보다 높은 사람이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라고 하잖아요. 물론 어이없는데 하늘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죠? 지압이죠. 하늘보다 높은 사람이 지압이라고 한 남편이라고 하는 이유가 하늘천이죠. 하늘보다 높다. 그래서 지압이 부과되는 이런 형태로 우리 한자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밥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밥 밑에서 일하는 사람, 힘쓰는 사람이 남자란 말이죠. 그래서 남자가 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백수라고 하는 게 여기 팔이 두 개가 있죠. 팔. 하나는 이 팔이 있고 하나는 이 팔이 있어서 요게 두 개가 있다고 그래서 얘를 미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수.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99세는 뭐라고 하냐면 백수라고 해요. 백수. 99세를 왜 백수라고 하냐? 백이 있죠. 여기서 하나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백수예요. 백수.
100에서 하나를 빼면 99살이다. 그래서 백수가 되는 이런 형태의 말놀이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이 단어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좀 외우고 계셔야 될 단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꽤 나온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나오는 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맞는 거죠. 자, 13번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이제 국어 규범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국어 규범에서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 되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를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되가 되는 거예요. 돼. 이건 준말에 관련된 거니까 준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돼.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용어는 어감과 어미로 되어 있는데 어감과 어미에서 줄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되라고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합격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에서 얘는 개가 나오지 깨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쏘냐 의문형일 때 단어들이 된소리로 나오는 거고 이런 경우는 그냥 된소리 나오지 않고 예사소리로 나오는 원칙이 있죠. 이것도 이제 문법적인 지식이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도우고라고 하는 것은 보통 도우고가 아니라 돕고죠. 돕고. 근데 우리가 이것도 이제 문법을 어설프게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불규칙에서 나름대로 배웠잖아요. 돕다가 있는데 규칙과 불규칙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죠? 어떨 때는 규칙적이고 어떨 때는 불규칙이냐. 그래서 다시 말해서 불규칙을 구분하는 방법은 어간에다가 모음의 어미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음의 어미를 넣으면 뭐라고 쓰냐면 규칙이에요. 돕고라고 써요. 돕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니를 넣으면 돕니? 근데 모음의 어미를 넣는다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를 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음의 어미가 올 때 얘가 오나 우로 변하는 거지. 오나 우로 변하는 거지 자음이 있을 때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라는 자음의 어미가 있기 때문에 얘는 돕고라고 써야 되는 거죠. 네. 압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문법적인 지식이 있는 거, 문법적인 문제예요. 알다예요. 알다. 근데 어간의 리을 탈락이라는 게 뭐냐면 어간의 얘에다가 플러스 나, 보, 소 나보, 소, 의오 이런 경우에 이제 리을이 탈락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알다의 아래다가 리을이라고 리을 탈락 얘기하는 거예요. 비읍니다가 들어가니까 뭐가 돼요? 리을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리을이 없어지면서 비읍니다가 들어가면서 압니다로 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에요. 근데 이게 공부할 때는 기억이 나는데 실전에서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뭐냐? 이거는 이제 체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체화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네요. 네. 우리 의태어나 의성어는 부사잖아요. 접속조사는 접속사도 부사고요. 바로가 꾸며지는 게 이것이로구나. 바로 만약 이것이로구나가 자신 없으면 이것이구나 자신 없으면 바로 먹는다. 용언을 꾸며주니까 바로 부사죠. 네. 근데 가진이라는 게 꾸며주는 게 뭐예요? 고생을 꾸며줬단 말이에요. 가진이라고 하는 건 관형사예요. 관형사기 때문에 저기 체온을 꾸며진 건 관형사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1번. 이거는 뭐 그냥 바로 나온 거였죠. 그래서 국어에서 시간이 단축이 돼서 아마 영어 푸는데 시간 많이 할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서울시는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어렵게 푼 분들이 있을 텐데도 제가 이렇게 자꾸 말하면 근데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이번엔 조금 쉬웠어요. 네. 띄어쓰기 거의 매번 나오죠. 네. 띄어쓰기는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죠. 띄어쓰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띄어쓰기는 개념만 외우면 절대 안 돼요. 기출문제 선지 용어를 할 때도요. 마저 틀려로 하면 안 돼요. 딱 이걸 봤을 때 두 개가 동시에 떠올라야 돼요. 바퀴라는 게 하나는 뭐예요? 명사와 조사일 때가 있는 거고
이 밖에라고 하는 게 조사일 때가 있는 거로 딱 동시에 떠오르는 연습을 하셔야지 그냥 맞아 틀려의 감으로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여러 번 반복을 해야지 이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수라고 하는 게 의존명사가 있고요. 그럼 이 밖이라는 게 안, 밖, 안과 밖을 의미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사여야 돼요. 조사는 뭐예요? 붙여야 되는 거니까 얘는 틀렸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보여야 될 만한 하고가 있죠. 하고. 하고라고 하는 게 조사가 있잖아요. 조사가.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체온이니까 체온 뒤에 붙었어요. 그럼 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체온 뒤에 붙는 거 조사 맞죠? 얘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된 거네요. 자, 3번에 본다면 여기서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체한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체하다. 그럼 아는 체하다라고 하는 것은 체라고 하는 의존명사랑 하다가 만나면 보조용언이 되죠. 그럼 이런 경우는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는 이게 동시에 떠올라야 되죠. 네. 근데 뭐 얘는 이제 문제는 없었어요. 띄는 것도 맞고 붙이는 것도 맞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깨나요. 깨나가 뭐냐라고 봤을 때 깨나가 의미가 있나 보세요. 깨나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뭐예요? 체언이죠. 체언이면 당연히 명사니까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깨나는 그래서 보조사가 되는 거니까 붙여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이 기매가 있어요. 기매. 조사란 말이에요. 가는이 나온다면 가는. 가는의 기본형이 뭐 가다죠. 용언이죠. 용언이면 당연히 띄어야죠. 그럼 많이 붙여볼까? 가는 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는 김? 가는 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얘는 용언이니까 띄고 김은 뭐예요? 의존명사고 애는 뭐예요? 조사가 되는 거죠. 이것도 뭐 요번에는 너무 기본 개념에 충실한 그러한 형태의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물론 이걸 갖고도 어려움을 느낀 분도 있긴 하겠지만 어려움을 느낀 분들은 꼭 명심하세요. 띄어쓰기를 공부할 때는 개념만 외우면 안 되고요. 문제를 통해서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오를 수 있게끔 준비하셔야지 나중에 편하게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건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이게 한 번 하고 나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띄어쓰기는 여러 번 보셔야 돼요. 문학작품의 관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문학작품 비평의 관점이죠. 네. 내재적 관점이냐 외재적 관점이냐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내재적이냐 뭐 외재적이냐 뭐 한번 간단하게 써보고 갈게요. 한동안 문제 안 나왔다가 오랜만에 나왔던 문제니까 내재적은 뭐죠? 작품 자체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고 외재적은 뭐예요? 작가, 현실, 독자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뭐 구조론이라고도 하고 절대론이라고 하고 작가가 표현하는 거니까 표현론, 현실을 뭐 하죠? 반영하니까 반영론, 독자의 깨달음을 나타내는 거니까 효용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건 뭘까? 한번 볼까요? 나는 지금도 이강수의 무정 작품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 특히 결말 부분의 주인공 이영식이 옳습니다.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 돈이며 가서 공부할 학비를 누가 주나요? 조선이 주는 겁니다. 왜 가서 힘을 얻어오라고? 지식을 얻어오라고. 문명을 얻어오라고. 문명. 네. 그리하여 새로운 문명 위에 튼튼한 생활의 기초를 세워달라고. 이러한 뜻이 아닙니까? 라고 부르짖는 부분에 가면 금방 내 가슴도 울렁거려 나도 모르게 네 라고 대답하고 싶단 말이에요. 좀 오버했는데요. 자, 이 작품은 이 소설이 나왔던 1910년대 독자들이 가슴만이 아니라 아직 강대국에 쌓여있는 21세기 우리 시대 독자들에게도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에 큰 감동. 이건 누가? 독자가 감동. 그러니까 독자가 감동하는 건 독자의 깨달음 뭘 얘기해요? 효용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학작품의 비평의 관점인데 사실 뭐 우리 중학교 때도 많이 나왔고 고등학교 때도 많이 나왔고 문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 뭐 저희 책에는 지금 앞에서 말했지만 나왔던 것들은 다 여기 썼는데 거의 다 나왔단 말이에요. 자, 본영혼과 보조영혼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본영혼과 보조영혼. 본영혼과 보조영혼은 둘 다 의미를 갖고 있으면 본영혼이고 하나만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 의미 없으면 보조영혼이란 말이에요. 네, 그쵸? 네. 주로 뒤에 게 보조영혼이고요. 쓰레기를 주워서 버렸다. 그럼 줍는 거 있어요? 주워서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그럼 줍다라는 것도 있고 버리는 것도 있는 거니까 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본영혼, 본영혼이 되겠네요. 그리고 아서와 어서를 넣어서 말이 되면 독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알아서 척한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요리 맛이 어떤지 일단 먹어서 본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더 많은 것을 알아서 간다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더 많은 것을 안다, 먹는다, 안다, 뭐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는 척한다. 이 척한다라고 하는 건 보조용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뭐 오히려 띄어쓰기로 더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간 본용은 보조용언이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언은 원래 문제가 나오는 게 4개잖아요. 첫 번째는 일단 용언 동사형사 구분하는 방법이랑, 두 번째는 파생 명사랑, 그 다음에 용언 전성어미가 붙은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경우에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구분하는 것과 규칙 불규칙에서 매번 돌아가면서 나오죠. 그래서 용언이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 여기서는 이제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나왔네요. 네. 자, 화랑도란, 벌써 화랑도란 뭐 개념으로 출발하는데요. 신라 때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닦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는 우리 고유의 정신적 흐름을 말한다. 개념.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된 자체를 화랑도라 한다. 네. 화랑도에 대한 의미,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건데 끝난 것 같은데요. 그 사회의 중심인물이 되기 위하여 마음과 몸을 단련하고 올바른 사회생활의 규범을 익히며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처할 때 몸터에서 목숨을 바치려는 기풍은 고구려나 백제에도 있었지만 특히 신라에서 가장 활발하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 정의를 통해 독자의 점 1번인데요. 체험단 아니고요. 반론도 없고요. 통계적 사실.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이래서 쉬웠고 그냥 바로바로 답이 보여서 시험 잘 나오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잘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좀 손해보는 그런 경향도 있긴 하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네. 우리는 어떻게든지 혜택이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19번. 보기의 시효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뚱말뚱하여라. 김상원이 이제 병자호론에서 패하고 나서 이제 그 어디야 청나라로 이제 볼목 같은 형태로 이제 가게 될 때 이 글을 쓰게 된 거죠. 여기는 삼각산이라는 건 인왕산이 아니라 북한산을 의미해요. 네. 한강은 뭐 지금도 사용하는 명칭이고요. 고국이라고 하는 건 당시의 조선이었고요. 시절이 하수상하니 직후의 상황. 그 상황이 되게 수상하니 올뚱말뚱하여라 라는 형태니까 답은 1번이죠. 이건 문학 문제가 아니라 거의 배경지식 문제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인데요. 이거 딱 보면서 보자마자 무진기행이라는 걸 알았죠. 네. 무진기행이라는 게 딱 느낌이 온 거예요. 그럼 딱 이 무진기행이라는 거 보면 무진기행을 하면서 무진을 떠나서 내게 와주십시오. 이거는 뭐 읽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 뭐 삼포, 서울, 거제. 이건 뭐 개그? 뭐 틀림없이 개그예요. 이거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작품이고요. 무진기행은 참 많이 나오죠. 네. 왜냐면 김승옥 최근 작품이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 좀 어느 전에 나오는데 그때의 작품에서 좀 아주 되게 획기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사실은 이 서울 1964년 겨울이나 무진기행은 문학사에서도 되게 많은 그 평가를 받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많이 거론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도 뭐 문학 문제라기보다는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시는 대체적으로 문학 감상 능력보다는 지식 능력을 물어봐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공부를 할 때 감상 능력보다는 학습 중심으로 좀 공부하면서 외우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학은요, 아까 두 개 동시에 말을 하는 거예요.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그리고 문학은 좀 학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잠깐만 해볼게요. 서울시 시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식형 시험 문제가 많다. 그리고 수능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얘는 학습을 해야 된다. 지식형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시 문제가 요번 시험은 대체적으로 무난했다. 쉬웠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 문제는 기출문제를 좀 풀어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문해사조는 문학사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현대문학사는 꼭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학습을 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면 능력형보다는 지식형 시험의 준비가 많기 때문에 물론 우리 서울시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능력형보다는 이런 학습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고, 대체로 다 뭐 국가지 지방지 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이런 형태로 문학도 이런 형태로 정리하는 것으로 공부하며 마무리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마지막이죠. 한 달 동안에 준비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 마치고요. 혹시 시험 보신 분이 이 강의를 본다면 꼭 올해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준비하실 분들이 강의를 보신다면 계획 잘 세우시고 저랑 함께 잘 세워서요. 내년에는 반드시 2년 준비하지 마세요. 1년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도 내년에는 반드시 합격하시고요. 그 합격 소식을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그러면 보람도 있고 저도 되게 큰 보람이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강의 시험 보신 분은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강의 드신 분은 애쓰셨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십시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